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사 9강이고요. 교육훈련 관리 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훈련 관리 쪽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인사 HR이라고 불렀죠. 인적 자원을 개발하려면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저 종업원의 지식과 능력, 태도를 함양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훈련 관리는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태도를 향상시켜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관리 활동이다 라고 아마 교과서에는 되어 있을 겁니다.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우리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거는 일반적인 지식과 교양, 태도 등을 습득시키는 과정인데요. 장기적인 학습 능력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자, 그러면 훈련이란 건 뭐냐? 특정 수행에 필요한 직무 지식이나 실천적 기능을 숙달시키는 과정이며 얘는 단기적 기능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와 단기가 있다는 거고요. 개발이라는 것도 있죠. 개발은 뭐냐면 교육과 훈련의 실시를 통해서 종업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개발이라 부른다. 자, 그러면 이 필요성,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한번 보시면은 기술이 변화했습니다. 기술이 변화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의 욕구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업원의 욕구도 계속 변하고 있고요. 성장의 욕구가 높아지고 차별화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수준도 자연 감소를 통해서 이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변화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육훈련의 목적을 한번 볼까요? 목적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독자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그리고 사고율을 감소하기 위해, 그 다음에 조직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건데, 이건 거의 제가 지금 플리포의 교육훈련 목적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플리포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미희 교수고도 있죠. 미희 교수도 있는데 제가 미희 교수 걸 왜 안 넣고 플리포만 넣었냐면 플리포를 암기하거나 숙지하고 있으면 얘가 아니면 다 미희 교수 거겠죠. 그래서 미희 교수께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교육훈련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5가지 말고도 더 많은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고율을 감소하겠다. 같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고를 감소시키겠다.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사고를 제고하겠다. 그 다음에 품질을 개선하겠다. 그죠? 품질을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불평을 해소하고 감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고 낭비와 소요를 절감시키고 결근과 인사 이동을 감소하고 습득 시간을 단축하겠다 등등등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율성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육 훈련을 보시면 효율성에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마 제가 뒤에다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왜 안 썼냐면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경제적 측면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노동시장의 경쟁력 강화 좋겠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 측면에서는 기술 변화에 따른 적응력이 높아지겠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될 겁니다. 그 유연성도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후계자 양성도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보시면 품질이 개선된다. 품질 개선, 그 다음에 사기가 좋아지겠죠. 사기가 좋아지겠고, 그 다음에 사고율 감소할 겁니다. 사고율 감소하겠고요. 커뮤니케이션이 개선되겠고 경쟁력 좋아지겠고 성장의 욕구, 그죠? 성장의 욕구가 높아지겠다. 종업원 측면이죠. 그래서 종업원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1급에 나올 땐 나왔었는데 최근엔 자주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한번 보시면 적절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쵸? 회사에서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성에 맞는 기능 내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업무 내용의 변화에 따라 적응을 해야 되겠죠. 이에 적응에 맞는 지식, 기술, 태도 신장을 시켜야 되겠고, 인력 부족을 소수 정예주의로, 그러니까 기존의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배움으로써 사기가 향상된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회사에 가시면은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옆에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원이 하는 일과 부장이 하는 일과 과장이 하는 일이 같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의욕을 잃어가지고 나오게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를 향상시키고 동기를 유발할 필요성을 느낀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선은 교육훈련 평가 기준 들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 교육훈련 목표 설정을 하고 실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죠. 여러분들 목표를 설정할 때는요, 최대한 가능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수단과 목표에 대한 정확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측정 가능하도록 중간 목표를 세우고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교육자의 즉 의욕을 돋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고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단순한 얘기들인데 간단하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커크패트릭의 교육훈련 4단계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뉘고요. 1단계는 반응, 2단계는 학습, 3단계는 행동, 4단계는 결과입니다. 자, 근데 이 커크패트릭의 교육훈련 4단계는요. 교육훈련이 끝난 시점부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반응은 뭐냐면 교육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교육훈련 참가자가 교육을 받고 나서 실력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참여자의 지식, 기술, 능력의 수준을 교육 후에 평가하는 방법, 향상도죠. 즉 기존에 비해 얼마만큼 좋아졌느냐를 평가하는 게 학습입니다. 자, 행동은 뭐냐? 교육이 종료된 후에 교육훈련 참가자들이 현장에 복귀했어요. 그로 인해서 복귀 후에 나타나는 변화, 그죠? 실제 업무에 적용해 봤을 때 내가 이만큼 좋아졌어라는 변화, 그 변화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행동이라 부른다. 결과는 뭐냐면 비용과 효익입니다. 즉 비용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성 증감을 파악하는 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커크패트릭의 4단계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 내 교육훈련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종류에는 장소에 따라서 직장 내와 직장 외 교육훈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온더잡 트레이닝, 직장 내 훈련이라 부르고요. 오프 더 잡 트레이닝, 직장 외 훈련이라 부릅니다. 직장 내 훈련은 말 그대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게 하는 건데요. 이 훈련을 주로 감독자, 윗사람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업무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일과 학습이 병행이 될 수 있다는 거. 단점은 뭐냐면 작업의 수준이 통일이 안 됩니다. 윗사람이 똑똑하면 좋은 내용을 배울 것이고 윗사람이 미련하면 나쁜 내용을 배우겠죠. 그리고 기업 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직장 외 훈련은 종업원을 직무로부터 분리하여 일정한 교육기관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다수 인원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단점은 뭘까요? 여기서 가장 큰 단점은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인원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인원들이 일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미참여 인원들이 업무가 과중된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대상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른 분류도 신입교육자 같은 경우에 입직훈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도 있죠. 오리엔테이션, 입직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에 대한 직무 요건, 근무 태도,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하는 걸 오리엔테이션에서 배우게 된다. 그 다음에 멘토링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멘토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별표치고 얘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빠졌는데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멘토와 멘티가 만나서 약간 OJT의 단점을 보완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이 많은 자가 신입사원에게 지혜와 경험을 전수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업무에 대한 지도활동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담 및 개인적인 지원도 같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현직자 교육훈련에는 지금 일반 종업원 훈련, 감독자 훈련, 관리자 훈련, 그다음에 경영자 훈련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종업원 훈련은 앞에서 봤던 OJT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종업원이 시야를 확대하고 분석과 판단 능력,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데 직업학교 훈련이라든가 도제 훈련이 여기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관리자 훈련은 감독자 훈련은 TWI라고 하고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얘는 MTP, 그 다음에 AMP 이런 식으로 약자로 표시가 되는데 감독자 훈련은 말 그대로 지휘 감독하는 일선 감독자에게 훈련하는 내용입니다. 부하들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리더십 교육이 되겠죠. 관리자 훈련은 기업의 중간 경영층입니다. 층만 기억하세요. 층만. 그 다음에 경영자 훈련은 뭐냐면 기업 전반에 관한 전문 지식과 추진, 판단 능력, 분석력, 종합적인 업무 기획 능력을 갖다가 경영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 환경에 대한 변화, 대응, 추진 능력, 리더십을 중점으로 다룬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독자를 과장이라 보면 부장, 그 다음에 임원이 되겠죠. 이사급, 사장급들이 배우는 교육훈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요. 여기도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 자, 강의식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하는 방법이 강의식 교육입니다. 무슨 얘기냐? 시간이 부족하고 알려줘야 될 내용이 많다 하면은 피해 교육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경청하는 방법이죠. 옛날 과거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무 순회법이란 것도 있습니다. 훈련 과정 중에서 순차적으로 직무를 교대시킴으로써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경험 습득 방법이고요. 역할 연기법은 제가 음영을 넣어놨는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역할 연기법은 말 그대로 특정한 역할을 맡기고 그 역할을 행동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지사지 모습을 보이면서 그 업무의 장단점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례 연구법은 뭐냐면 문제 상황의 직접 해결에 참가하도록 하여 해결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정한 우리 법에서 많이 하죠. 그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 일정한 예전에 판례를 가지고 그 판례의 변호사와 검사 측에 대해서 서로 그 사건을 가지고 다뤄서 토의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연구법. 자, 그래서 사례연구법은 지식, 태도, 분석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도제훈련도 제가 별표를 쳤는데 도제훈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윗사람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장이나 일정한 교육장소에서 직속 상사에게 1대1로 전수받는 거. 얘를 뭐라 할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말로 바꾸면 그죠? 명장이나 명창으로부터 전수받는 게 되겠죠. 하나하나 내용을 전수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수성 훈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타인이 자신이 보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보다 사회관계에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변화를 느끼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걸 정확하게 감지하고 이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게 감수성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소수의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 결합이라는 연쇄 반응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 자수비대라고 적어놨죠. 자유발언이고요. 자유발언, 그 다음에 수정 아이디어를 수정해서 내는 거죠. 수정은 발언입니다. 수정 발언. 그 다음에 비판 금지. 그 다음에 대량 발언입니다. 즉, 이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생각의 폭풍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인바스켓 훈련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상황을 부여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피훈련자에게 관리자에게 온 편지나 문서 등 바구니 속에 넣어두고 피훈련자 스스로 바구니 속에서 문제 해결하는 내용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거다라고 하는데, 즉 이것도 비슷하게 인바스켓 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포스트잇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에 대한 우선순위, 그 업무에 대한 제한 조건,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동 모델법도 있습니다. 관리자 및 종업원에게 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 가장 모범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그대로 모방하게 하는 것. 남자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유격체조죠. 앞에 조교가 정확한 모습을 흉내내고 알려주면 나머지가 그걸 따라하는 거. 행동 모델법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 자, 액션 러닝이라는 것도 별표 한번 치겠습니다. 제3의 교육 훈련을 물결이다 라고 부르는 건데요. 얘는 뭐냐면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 집단을 구성해서 개인과 집단의 팀워크를 통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훈련이 제3의 물결이라고 부른다.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훈련이라는 것도 있고요. 원격 훈련은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는 걸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드 훈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드 훈련은 리더의 행동을 인간 중심과 생산 중심으로 나누고요. 즉 격자 모양으로 나눴을 때 0,0에서부터 9,9까지 형태를 나눈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리더를 관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바둑판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그리드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교육 훈련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집단 간이 되면 그 다음에 심포지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심포지엄은 한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서로 보는 측면에 대해서 토의하는 거죠. 그래서 TV에서도 심포지엄 토의 이런 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입직 훈련도 맞고요. 얘 말고도 뭐가 있냐면 팀 빌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팀 구축 말 그대로 다양한 부서와 직급 사람들이 교육 훈련을 받는데 집단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여기 없었지만 코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코칭은 상급자는 강의실의 강사 역할을 수행하고요. 역할 모형으로 기능을 통해서 조직, 피드백, 강화를 통해서 안내해주는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코칭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말고도 더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시험 문제는 이 정도가 자주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교육 훈련 분야를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인사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